시댁의 시집살이를 극복하고 조선 제1의 명의가 된 어의 김소연 이야기. 조선 중기 사람의 신분이 곧 하늘의 뜻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왕은 나라의 머리였고 양반은 세상을 다스렸으며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묵묵히 살아갔다. 그러나 세상에는 신분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재능이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을 이겨내고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었던 이야기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 궁궐 어의를 지낸 명의의 손녀였지만 한때는 시댁에서 쫓겨난 갈 곳 없는 여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왕실을 구하는 의원이 되었고 결국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된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의술과 인내,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한양 궁궐에는 한때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떨친 어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상철. 젊은 시절 그는 궁중에서 왕과 왕족들의 병을 돌보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다. 특히 열병과 전염병을 다스리는 솜씨는 궁중에서도 손꼽힐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권력과 명예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궁궐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늘 정치와 권력 다툼이 있었다. 누군가의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책임이 곧 의원에게 돌아왔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술을 배웠거늘 어찌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결국 그는 궁궐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왕에게 낙향을 청했고 왕 역시 그의 뜻을 이해하여 허락했다. 그렇게 김상철은 한양을 떠나 남쪽 지방의 작은 고을로 내려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의원을 열고 백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궁중에서 봤던 큰 녹봉도 없었고 화려한 생활도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백성들은 그를 낙향한 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의 의원은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 김상철에게도 큰 불행이 찾아왔다. 외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며느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남은 것은 어린 여자아이 하나였다. 김상철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김소연이었다. 김상철의 의원 뒤편에는 작은 언덕을 따라 만들어진 약초밭이 있었다. 궁궐에 있을 때에도 그는 약초를 좋아했지만 낙향한 뒤에는 더욱 정성을 들였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자연이 준 풀과 뿌리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밭에는 수십 가지 약초가 자라났다. 쑥, 황기, 감초, 당귀, 백출, 청궁. 약초들은 서로 다른 향을 풍기며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냄새를 퍼뜨렸다. 어린 소연은 그곳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다. 흙을 만지며 놀다가 어느 날 한 풀잎을 따서 코에 가져다 대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 풀은 왜 이렇게 쓴 냄새가 나요? 김상철은 그 잎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건 황련이라는 약초다. 황련이요? 그래. 아주 쓰지만 열병을 잡는 데에는 아주 좋은 약이란다.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쓴데도 약이에요? 김상철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들은 되게 쓰단다. 그날 이후
김상철은 약초 이름과 쓰임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소연은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했다. 며칠이 지나자 약초밭의 대부분의 약초를 외워버렸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소연은 약초밭에서 놀다가 낯선 풀을 발견했다. 잎은 둥글고 꽃은 작은 보라색이었다. 소연은 그것이 예뻐 보여 손으로 따려고 했다. 그 순간 김상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만지지 말거라. 소연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다. 김상철은 급히 다가와 그 풀을 살펴보았다. 이건 독초다. 독초요? 그래.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풀이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상철은 조용히 말했다. 약이 되는 풀과 독이 되는 풀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원은 풀 하나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날 김상철은 손녀에게 독초 구별법을 가르쳤다. 이 꽃은 예쁘지만 줄기에 검은 반점이 있다. 그리고 잎의 뒷면을 보면 붉은 기운이 있지. 소연은 그 특징을 유심히 살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약초를 볼 때마다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의원으로 실려왔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아이가 계속 열이 오릅니다. 김상철은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고 맥을 짚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눈이 아이의 발에 멈췄다. 발목이 조금 부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혹시 벌레에 물린 건 아닐까요? 김상철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과연 벌레 독이 들어간 흔적이었다. 김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보았구나. 그는 독을 풀어주는 약초를 다려 아이에게 먹였다. 며칠 뒤 아이는 완전히 나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김상철은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남다르다. 김상철의 명성은 낙향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근처 양반가에서 왕진을 부탁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소연도 함께 따라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상자를 드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항상 할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진맥을 할 때 손가락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다. 어느 날 소연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손가락을 3개나 써요? 김상철은 미소 지었다. 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이다.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심장, 간, 폐, 신장, 몸의 기운을 보는 것이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큰 양반가에서 왕진 요청이 왔다. 환자는 집안의 큰어른이었다. 이미 다른 의원도 와 있었다. 그 의원은 자신 있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감기입니다. 하지만 김상철은 진맥을 하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맥이 이상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소연이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 왜 그러느냐? 숨이 너무 가쁜 것 같아요. 김상철은 다시 환자의 가슴을 살폈다. 그리고 깨달았다. 폐에 물이 차는 병이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그는 곧바로 처방을 바꾸었다. 며칠 뒤 환자는 목숨을 건졌다. 양반가 사람들은 김상철에게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상철은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내 할아버지, 오늘은 내가 큰 도움을 주었다. 소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김상철은 가끔 손녀에게 맥을 짚게 했다. 손을 얹어보거라. 소연은 조심스럽게 환자의 손목에 손을 올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을 해보자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뛰어요. 김상철은 웃었다. 그래, 그게 맥이다. 그리고 말했다. 맥은 사람의 몸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다. 소연은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늦여름 어느 날이었다. 김상철은 약초를 캐기 위해 마을 뒤편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소연도 따라갔다. 산속 공기는 시원했고 곳곳에는 야생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김상철은 땅을 살피며 말했다. 이 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다.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약이 가득한 산이네요? 김상철은 웃었다. 그렇지만 독도 많다. 둘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누가 좀 와보시오.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나무꾼 하나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버섯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러오. 김상철은 그 버섯을 살펴보았다. 독버섯이었다. 그는 급히 말했다. 물을 가져오시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급박했다. 그때 소연이 산비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달려갔다. 잠시 뒤 풀 몇 가지를 들고 돌아왔다. 할아버지, 이거 쓰면 안 될까요? 김상철은 그 풀을 보고 눈이 커졌다. 그것은 독을 중화시키는 약초였다. 그래 맞다. 김상철은 급히 약초를 지식여 나무꾼의 입에 넣었다. 잠시 후 나무꾼의 떨림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다. 살았소. 김상철은 손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느냐?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전에 말해줬어요. 그날 산속에서 김상철은 확신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의술을 이해하는 아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때 의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쾅쾅. 의원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김상철이 문을 열자 젊은 부부가 아이를 업고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랬다. 숨도 거의 쉬지 못하고 있었다. 김상철은 급히 아이를 눕혔다. 맥을 짚어보았다. 하지만 병의 원인이 쉽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소연이 아이의 배를 보았다. 배가 단단하게 부어 있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이가 뭔가 먹은 것 같아요. 김상철은 아이의 입을 살폈다. 그리고 작은 씨앗을 발견했다. 독이 있는 열매 씨였다. 그는 급히 토하게 하는 약을 먹였다. 잠시 후 아이는 먹은 것을 토해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살았어요.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상철은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의원이 될 제목이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소연은 약방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김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내 할아버지 궁궐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김상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궁궐에서
왕께서 큰 병을 앓으신 적이 있었다. 어이들이 모두 모였지만 병을 알아내지 못했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김상철은 왕의 식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왕이 매일 먹는 차 속에 들어있는 약재였다. 그 약재는 조금씩 독이 되는 것이었다. 김상철은 곧바로 차를 끊게 했다. 며칠 뒤 왕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다. 소연은 놀라 물었다.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김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궁궐에서는 모르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다. 그날 소연은 처음으로 알았다. 의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과 권력이 얽힌 일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며 김상철의 머리는 점점 휘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손녀를 불렀다. 소연아, 네. 의술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소연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닐까요? 김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말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의술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때로는 고마움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소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 가르침은 훗날 그녀가 시댁에서 쫓겨나고 정승과 왕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어린 소연은 어느새 홍기가 찬 처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김상철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손녀였다. 조선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결심했다. 소연을 시집 보내기로. 평소 왕진을 가던 양반가 중 한 집에 홍기가 찬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총명하지도 않았고 성품도 좋지 않았다. 김상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혼처를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혼인을 정하게 된다. 혼례 날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김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다. 김상철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곧 달라졌다. 시댁 사람들은 더 이상 소연을 배려하지 않았다. 특히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아들 장가를 잘못 보냈다. 그 말은 소연이 들으라는 듯이 항상 크게 말했다. 소연은 집안의 온갖 일을 맡게 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밭일을 하고 부엌일을 하고 밤이 늦도록 바느질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모든 일을 견뎌냈다. 시집살이가 시작된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소연의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열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 둘째 날이 되자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물물. 시어머니의 입술은 갈라졌고 숨은 거칠어졌다. 집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시아버지는 급히 동네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맥을 짚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열병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맥이 이상합니다. 다른 의원도 불렸다. 그 역시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도 같은 말을 했다. 병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집안에는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에서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맥을 짚어보았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맥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열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다. 소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열독이다. 몸 안에 독이 쌓여 열로 번지는 병이었다. 하지만 그 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남편이 소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손을 대느냐. 시아버지도 호통을 쳤다. 가만히 있어라. 괜히 일 벌이지 말고. 그러나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사흘만 지켜봐 주십시오. 뭐라고? 사흘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비웃었다. 내가 의원이냐? 그러나 시어머니의 상태는 이미 위태로웠다. 결국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말했다. 사흘이다. 그 안에 낫지 않으면 내 책임이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소연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달빛 아래 약초를 하나씩 캐기 시작했다. 황련, 금은화, 지모, 열독을 풀어주는 약초들이었다. 손이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까지 약을 다렸다. 첫 번째 날, 시어머니의 열은 여전히 높았다. 둘째 날, 몸의 열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다. 셋째 날,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다. 물을 줘라. 사람들은 놀랐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을 먹였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배가 고프다. 집안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소연은 그제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회복에도 고마움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완전히 일어났다. 그리고 소연을 불렀다. 마루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내가 허락도 없이 약을 썼다지?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목숨이 위태로워 보여서. 그러나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내가 의원이냐? 마루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다. 여자가 약을 쓴다니 웃기는군.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다. 아들 장가를 잘못 보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짐 싸거라. 마루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 오늘로 인연을 끊겠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좋겠습니다. 소연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소연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소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한 명의 며느리가 쫓겨났고 동시에 조선을 뒤흔들 명의의 운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친정은 이미 사라졌고 할아버지 김상철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소연은 조용히 마을길을 걸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김상철 어르신의 손녀가 아니시오? 소연이 돌아보니 중년의 의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연이었다. 이도연은 평소 김상철을 깊이 존경하던 의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께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도연은 소연의 보따리를 보며 말했다. 혹시 갈 곳이 없소?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의원에서 지내시오. 소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도연은 웃었다. 내 일을 좀 거들어 주시오. 그날 밤 소연은 작은 의원의 방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였다. 약을 다리고 환자를 안내하고 약초를 정리하는 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연은 놀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환자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복통이었다. 이도연은 처방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음식 때문이 아닐까요? 이도연은 환자의 생활을 다시 물었다. 알고 보니 환자는 항상 상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원인을 알자 치료는 쉬웠다. 며칠 뒤 환자는 완전히 나았다. 이도연은 그날 밤 말했다. 당신은 의원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 곁에서 어깨 너머로 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연은 계속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도연 의원 집에 병을 잘 보는 여인이 있다더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치료받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정말로 병을 잘 본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지방에는 소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